안녕하세요. 웰스파인더 김석환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은 상당히 추웠는데 또 주말 사이에는 또 포근한 날씨가 보이기도 했는데요. 다시금 또 이번 주 가면 추워진다고 합니다. 아무튼 건강에 유의하시고 투자도 저와 함께 즐겨 보시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이번 한 주 또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시고 어떤 점들을 주목해서 봐야 할지 말씀을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일정들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 주에도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지표들 중에서는 고용과 관련한 지표라든지 또는 물가 관련한 데이터가 나올 예정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요일 날 10월 졸출 데이터가 나오고요. 그리고 9일, 10일은 뭐가 있습니까? 이번 올해 이제 마지막 FOMC 회의가 있을 예정이죠.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 이제 미국의 생산자 물가라든지 이런 물가와 관련한 데이터들이 좀 발표가 된다라는 것도 이제 같이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이번 연준 회의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물가나 고용과 관련한, 그러니까 연준의 이중 책무와 관련한 주요 데이터들을 확인을 하지 못하고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이번 12월 FOMC에서 긴가민가한 이런 기대치도 좀 있기도 했지만 뒤에서 또 말씀드리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꽤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업단에서 보면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제 목요일 날 예정되어 있는 게 브로드컴 실적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 하루 앞서서 오라클의 실적 발표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 이 두 기업의 실적 발표가 중요한지는 뒤에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주 목요일이 우리나라의 이제 올해 마지막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항상 코스피 200이라든지 코스닥 150 주요 벤치마크에 대한 정기 변경도 같이 있다라는 정도를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 이번 주 들어서는 이러한 흐름에서 유동성이 좀 더 유동성 모멘텀이 강화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 지난 한 주 동안 그리고 현재도 지속이 되고 있고요. 왜 그랬는가라고 하면 그동안에는 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좀 많이 낮아졌었는데 이걸 급 반전시켜준 이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가 존 윌리엄스 뉴욕 연준총재가 한마디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한마디 어떤 한마디였는지 뒤에서 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연말 연시가 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말 쇼핑과 관련한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좀 있는데 뭐 전반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뭐 어떤 매출을 계산을 할 때 P하고 Q를 동시에 이제 계산을 하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이 나타났죠. 물론 연말연시에는 여러 가지 쇼핑 기간 동안에 할인 쿠폰이라든지 또는 할인 행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 가격을 인위적으로 좀 낮추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뭐 어찌됐건 전반적으로 이번 연말 연시 쇼핑 기간 동안에 현재 나온 데이터상으로는 전년 대비로는 약 7% 정도 증가한 모습을 좀 보였다. 다만 이게 가격 효과를 좀 제거한 실제 소매 판매 기준으로 좀 보면 약간의 좀 정체 구간에 최근 몇 년 동안 좀 갇혀 있는 상황이다라는 건 좀 체크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궁극적으로는 미국 가계와 기업들의 약간의 스트레스가 좀 더 높아지고 있는 현상들이 좀 있는데 그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뭐 공과금에 대한 연체 규모라든지 또는 트럭 운송업계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또 파산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 내용을 좀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이번 주에 FOMC 회의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브로드컴과 알파벳, 오라클이죠. 오라클의 실적을 좀 눈여겨봐야 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간 단위로 좀 보면 커머디티 쪽에서 상당히 좀 급변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기도 했었거든요.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커머디티 단에서는 이 천연가스 가격이 상당히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앞서 미국 내 가게들의 공과금, 특히 이제 유틸리티 비용이거든요. 뭐 전기등, 수도등 이런 요금들인데 이런 요금들의 연체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여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천연가스 가격까지 아무래도 이제 계절적인 영향이 좀 더 크겠죠. 이런 부분을 보면서 지난 한 주간 10% 넘게 상승을 하면서 가격 자체가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 보면 뭐 호주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다시금 좀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일본 뭐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재정 이슈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요 10년물 국채금리의 상승폭 자체가 좀 더 크게 나타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을 보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 국가들 전반적으로 다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일본 같은 경우가 아시는 것처럼 뭐 단기 금리뿐만이 아니라 중장기 금리 모두 다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역대급의 높은 수준까지 왔다라는 것은 좀 체크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좀 가보면 결론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주식시장의 포모 심리를 살렸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밑에 왼쪽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모스트 숏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공매도가 가장 많이 된 기업들 50개를 주요 벤치마크 지수로 만들어 놓은 골드만삭스의 지수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non-profitable tech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익을 내지 못하는 테크 기업들의 움직임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지표가 가장 대표적인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 투자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심리가 이제 포모와 관련한 지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뭐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 9월 중순부터 10월까지 보면 상당히 좀 고점 대비 하락하는 폭이 꽤 크게 나타났었다라고 하는 거고, 이 시점이 언제부터 됐었냐면 이제 10월에서 11월로 넘어온 시점에 FOMC 회의가 있었고, 이 당시에 파월 의장이 어떤 말을 했냐면 12월에 금리 인하하는 거 기정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었죠. 이제 이러면서 시장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급감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고, 실제 한 30에서 40%대 수준까지도 내려오기도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걸 반전시켜준 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존 윌리엄슨 뉴욕 연은 총재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 존 윌리엄슨 뉴욕 연은 총재가 어떤 말을 했냐면 경기 균형을 위해서 현재 금리 레벨이 상당히 좀 제약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하가 더 필요할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11월 21일 날 이런 발언이 있었고, 이 이후로 보면 최근 한 2, 3주 동안 공매도 상위 관련한 지표들이라든지 또는 이익을 내지 못한 테크 지수들의 움직임이 대부분 다 20% 이상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성장주에 대한 기대치가 밸류 자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 이유는 할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테크 지수들입니다. 테크 지수들인데, 그러면 우량한 S&P 500의 테크 지수들과 그리고 러셀 2000 중소형주 테크 지수들의 움직임을 좀 비교해 볼 필요도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S&P 500 지수의 테크 지수들이 약간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러셀 2000 중소형주 테크 지수들이 저점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는 이제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는 주식시장의 포모를 좀 더 높이는 영향이 좀 있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유동성 모멘텀을 강화시키는 존 윌리엄슨 뉴욕 연은 총재의 발언 영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존 윌리엄슨 뉴욕 연은 총재는 어떤 영향력이 있길래 그런 거냐? 제가 이제 그 월스파를 통해서도 FOMC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FOMC 회의에서는 할 때 7명의 뉴욕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를 구성하는, 그러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부터 해서 부의장 그리고 연준 이사들, 이 7명이 당연직 투표권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5명이 12개의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들 중에서 한 명, 딱 뉴욕 연은 총재 한 명만 당연직 투표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명은 1년마다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을 하면서 이제 투표권을 갖게 되는데, 그러니까 연준 이사들만큼의 영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항상 뭐 공개시장 조작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집행하는 기관이 뉴욕 연방준비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의 유동성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인사 중에 한 명이 바로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시장이 이 분의 발언으로 인해서 좀 시장이 급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내용은 암호화폐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유동성이 전반적으로 좋아질 것 같다라는 이런 기대치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증시에는 어떻게 보면 우호적인 바람이 부는 반면에 이런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일찍 겨울이 찾아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 왼쪽 그래프는 뭐냐면 비트코인의 올해 연중 가격이에요. 연중 가격인데 고점 대비 손실폭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한 부분인 건데, 음영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고점 대비 큰 폭으로 좀 하락한 구간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올 연초부터 4월까지 이렇게 하락했던 구간이 미국의 상호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통상 불안이 커졌던 시점,
그러므로 인해서 위험 자산보다는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커졌던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지금 최근 움직임들 같은 경우에는 10월 이후부터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물론 이 10월 고점 부근, 10월 9일이었죠. 이때가 이때 촉발시킨 요인이 결론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 100%에 대한 부분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촉발이 돼서 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고레버리지에 대한 청산 압력이 꽤 크게 나타나기도 했었고, 이게 연쇄적인 작용을 일으키면서 투자 심리 또는 투자자들의 어떤 자금 사정의 압박, 이런 부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난 흐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보면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해서 암호화폐 시장의 든든한 버팀목,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버팀목이 됐던 게 현물 ETF 시장이었는데, 이 현물 ETF 시장에서도 상당한 규모의 자금 수주출 압박이 발생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스트레티지죠. 예전 이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가 뭐냐면 지금 이제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는데, 이 S&P 500 지수를 관리하고 집행을 하는 이런 기관 중에 MSCI가 있죠. 이 MSCI가 스트래티지에 대한 S&P 500 지수 여부를 향후에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날짜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게 1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트래티지에 대한 이런 이슈들, 그러니까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면서 고점 대비 30% 넘게, 물론 이제 지난주 후반에 반등이 좀 나오면서 다시금 30% 언더로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좀 투심 자체는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일본 같은 경우가 재정 이슈로 인해서 장기금리 상승 압력, 단기 또는 장기금리 상승 압력이 꽤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긴 했는데, 지금 일본의 2년물 국채금리가 1%를 다시금 돌파한 시점이 2008년 6월 이후에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0수년 만에 이례적인 금리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 앞서 뭐 10년물이라든지 또는 20년물이라든지 또는 30년물 이상 이런 장기물 금리들 같은 경우는 보면, 특히 20년, 30년 장기물 금리는 1998년 출시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일본의 이제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항상 그동안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기본적인 이제 메커니즘이 뭐였냐면, 일본의 저금리 자금을 빌려서 글로벌 시장의 전반적인 투자 환경, 이 유동성을 지탱해주는 요인이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차입비용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일본 내에서의, 그러니까 저금리를 통해서 빌릴 수 있는 이 유동성 환경 자체가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저금리 베이스로 해서 많이 나가 있었던 일본의 자금이 이제는 본토로 회귀해야 될 수 있는 이런 압박이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지금 시점에서 금리는 올라가고 있지만 달러의 환율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약세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당장 이 캐리 트레이드 자금, 특히 우리가 흔히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청산 압력이라고 하는데, 이게 당장은 높아져 있지 않다. 다만 앞으로 좀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뭐죠? 달러엔 환율의 움직임이 작년 저희가 8월, 9월에 경험했던 수준만큼 움직이는 변동성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점은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금융시장, 그러니까 월가를 중심으로 해서 금융시장은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반면에, 최근에 베센트 재무장관이 했던 발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인스트리트, 즉 미국의 실물 경기 자체는 썩 좋지는 않다. 어떤 부분에서는 침체를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죠. 다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2026년에는 월스트리트가 아닌 메인스트리트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물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가게나 또는 기업 쪽에 좀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라는 걸로 비춰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지금 미국의 이제 뱅크러시 데이터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지금 부채가 1억 달러가 넘는 기업이 올해 약 9개 기업이 파산을 했거든요. 챕터 7이라고 이제 파산 시작을 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1987년 이후에 네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전에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총 13건이 있었고요. 2024년 같은 경우에는 11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면 23, 24, 25년, 그러니까 이 최근 3년 동안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파산에 직면해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여기 지금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뭐냐면, 제가 최근에 월스파를 통해서도 몇 번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미국 내 운송 경기 자체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 우정공사하고 50년 가까이 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해온 텐 로드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그 운송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미국 우정공사의 어떻게 보면 운송에 대한 다변화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매출이 최근 들어서 보면 고점 대비로 보면 70% 정도 감소를 하면서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직격탄을 한 게 USPS와 그러니까 미국 우정공사와의 이제 계약 해지 이런 부분도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기업이 내년 1월 말로 해서 폐업을 하겠다라고, 파산이 아니에요. 폐업을 하겠다라고 이제 내용을 이제 예고한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계약이 이제 감소하는 이런 모습들에서 매출 압박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최근 저희가 팬데믹 이후에 보면 상당한 비용 상승 압력에 직면해 있죠. 뭐 인건비뿐만이 아니라 유류비나 보험료나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매출은 감소하는 와중에 비용 압박이 커지면서 수익성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기업들의 경영 환경 악화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가게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매달 공과금을 받잖아요. 공과 고지서를 받는데 이 고지서를 내지 못하는, 또는 이 규모가 얼마만큼 되느냐를 이제 체크를 해본 기관들이 있어서 이 데이터가 있어서 가져왔는데, 지금 보면 22년 1월 달에는 $600 언더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790까지 상승을 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기나 가스, 수도와 같은 유틸리티 비용입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미국의 전기요금이 1월부터 8월 기준으로 보면 10% 넘게 상승하는 이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더 상승 압력이 높아질 걸로 보고 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미국의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 데이터 센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봐야 할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FOMC 회의입니다. 9일하고 10일날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 지금 보면 아까 제가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총재의 발언 전까지 보면 이렇게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치가 계속해서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였다가 존 윌리엄스 총재가 금리 인하해야 대한 필요성이 있다라고 발언한 이후부터 보면 완전히 시장이 급 반전되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고, 이 시점에서 아마 S&P 500 지수도 보면 거의 100일선 부분까지 조정을 받은 이후에 이 발언 이후에 급반등하면서 지금 다시금 직전 고점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최근에 나오는 고용 데이터들이 역시 조금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물가 쪽, 그러니까 연준의 이중 책무 중에 물가와 고용 이 두 개 중에 보면 현재 물가 쪽보다는 고용 쪽에 좀 더 포커싱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달에도 보면 미국 경제 전망 요약을 발표할 겁니다. 연준 내에서 보면. 그래서 여기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를 몇 가지 말씀드려보면, 일단 첫 번째는 고용 부분에서 보면 실업률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 실업률 전망을 낮췄거든요. 내년과 내후년 실업률 전망치를 낮췄는데 다시금 최근 데이터들을 좀 반영을 해서 이 실업률 전망치를 높이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실업률 전망치를 높인다라고 하면 요 밑에 금리 전망치가 있죠. 금리 전망치를 보면 지난 6월 달에 보면 3.6에서 3.4로 이제 낮추면서 어떻게 보면 내년까지, 그러니까 올 연말이 3.6이잖아요. 올 연말이 3.6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정도 인하를 하게 되면 이 3.6에 부합을 하게 돼요. 그러면 내년에 3.4가 되면 결론적으로 내년 동안에 8번의 회의 중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내릴 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망치가 얼마만큼 다시금 낮아지는지,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는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내후년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5월 달로 해서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가 마치게 될 예정이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높게 보고 있는 차기 연준 의장으로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인 현재 케빈 하셋을 높게 보고 있죠. 케빈 하셋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걸 계속해서 지지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반영이 되는지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금요일에 9월 PCE 물가가 나왔죠.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2.8% 증가하는 모습이 좀 보였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예상하는 이제 2%보다 높은 수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코어 PCE 물가의 움직임도 좀 어떻게
변화가 될지,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 이게 높아질지 아니면 낮아질지, 일단 시장에서 좀 낮아질 걸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담기는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부분은 이제 오라클이라든지 브로드컴의 이제 실적인데, 실제 이제 9월 달 같은 경우에 오라클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상당히 서프라이즈한 내용들을 많이 발표했죠. 일단 기본적으로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 부분에 뭐 매출이라든지 또는 성장세가 상당히 견고한 모습을 좀 나타냈고, 상당히 주요 고객사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확보를 했다, 이런 내용들을 좀 발표하기도 했었고요. 그 주요 고객사 중에 한 명이 바로 오픈 AI였고, 오픈 AI와의 약 3천억 달러 규모의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한 제공과 관련한 계약도 내용을 이제 나오기도 했었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실제 오라클이 9월에 실적 발표한 이후에 30% 넘게 급등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었죠. 그런데 9월 중순부터 나타났던 시장의 우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야, 오라클이 이제 그러면 데이터 센터와 관련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를 할 거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돈을 어떻게 해?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자본 집약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달을 할 거냐에 대한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AI 시장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그 AI 시장에 대한 우려를 약간 높게 만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라클의 부채, 이 CDS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급등하는 양상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오라클이 이제 채권을 이제 발행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채권을 해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신용부도수합이라고 하는 보험성 상품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 이 보험성 상품에 대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이 이제 상당히 좀 낮았다가 이 부담이 좀 높아지면서 시장에서 약간 우려스러운 눈초리로 보게 된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오라클과 또 비슷한 기업 중에 하나가 코어위브라고 하는 회사가 있죠. 네, 코어위브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네오클라우드 업체이기도 하고요. 또 여기에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지분을 전량 이제 청산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이제 뛰어들고 있는 소프트뱅크의 CDS 프리미엄도 동반해서 급등하는 모습들이 좀 최근에 나타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오라클과는 좀 다른 측면이 좀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최근에 알파벳의 제미니 3 프로가 이제 공개가 되면서 시장에 어떻게 보면 한 가지 또 이슈를 던져주기도 했죠.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이 AI에 들어가는 고성능, 고사양의 칩과 관련한 부분에서 보면 저희가 이제 그동안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거는 엔비디아였다라고 하면, 이런 브로드컴이 하고 있는 거는 뭐 알파벳이든 또는 마이크로소프트든 또는 뭐 메타든 뭐 아마존이든 이런 주요 하이퍼스케일러들에게 특화된 AI 연산용 칩을 만들어서 제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번 제미니 3에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 한번 눈에 반짝이는 모습을 좀 확인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브로드컴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걸로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측면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최근에 이제 다양한 좀 부진한 모습도 좀 보이고 있는 와중에 또 분명히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 주가 퍼포먼스가 상당히 견고한 모습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궁극적으로 그게 AI 연산에 최적화된 주문형 칩, 그걸 흔히 시장에서는 ASIC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엔비디아의 범용 GPU가 좀 더 각광을 좀 받고 있지만, 향후에는 자체적으로 뭐 수직 계열화를 하려고 하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니즈가 분명히 좀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XPU, 핵심 플레이어에 대한 전망이 좀 커질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그 기업이 바로 브로드컴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련한 시장에 대한 전망치, 그리고 그동안 했던 퍼포먼스에 대해서 어떻게 조명을 할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꽤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이 내용들 좀 중심으로 해서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전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